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의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송 차단에 대한 보복 조처를 하겠다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는 지난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집행위원회 대표들과 만나 러시아산 가스 운송 문제에 대해 회담을 가졌는데요. 회담 이후 슬로바키아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크라이나에 보복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비상 전기 공급을 중단하거나 난민에 대한 지원을 줄이겠다고 말했는데요. 러시아산 가스 중단으로 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른 갈등이 심화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서도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었죠. 지난해 말일자로 우크라이나를 통한 유럽으로의 러시아 천연가스 공급이 계약 만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처를 달하는 서구 유럽 국가들이 많습니다만 슬로바키아는 제대로 대처를 지금 못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예, 예. 슬로바키아가 굉장히 반발이 굉장히 네. 심하죠. 근데 이렇게 슬로바키아가 반발을 하는 이유를 갖다가 우리가 일단은 알 필요가 있는데 네. 사실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향하던 그 파이프라인, 가스관은 굉장히 많았어요. 네. 몇 개가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독일로 향하던 노르트 스트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벨라루스, 그 다음에 폴란드로 하던 야말 가스관. 근데 이게 전부 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면서 폭파가 돼버려요. 예,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살아 있었던 거는 네.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우렌고이 가스관이라고 보통 얘기를 네. 하거든요. 이게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중에서는 제일 먼저 만들어진 거예요. 1984년에.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슬로바키아로 향하는 겁니다. 이게. 네. 그게 이제 작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뤘듯이 작년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이제 국영 에너지 기업이죠. 가즈프롬하고의 네. 어떤 계약이 종료가 되면서 작년 말로 이게 이제 폐쇄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피해가 있냐 하면은 슬로바키아는 자신들이 직접 러시아에서 오는 우크라이나를 거쳐서 슬로바키아로 오는 거에 어떤 종착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러시아의 가스 의존도가 클 수밖에 없었어요. 전체 가스 사용량의 한 3분의 2 정도를 갖다가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산에 의존을 네. 해왔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그게 이제 끊겼으니까 사실은 어떤 천연가스의 어떤 위험, 에너지 대란에 대한 어떤 위험 이런 걸 갖다 피부로 절감하는 국가가 될 수밖에는 사실은 네.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슬로바키아가 종착지가 아닙니다. 슬로바키아에서 다시 오스트리아, 가령 헝가리, 이태리로 이렇게 다시 분기가 돼요. 네. 그러면서 거기서 나눠주면서 슬로바키아는 교통비를 받았습니다. 그랬죠. 예. 그러니까 그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슬로바키아가 우크라이나를 갖다가 협박하는 거지. 야, 우리 너희들한테 전기 안 보내.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에서 슬로바키아로 넘어온 난민이 한 13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이걸 갖다가 이제 기존의 슬로바키아는 재정 지원을 했었는데 재정 지원도 끊어버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다시 우크라이나나 유럽 연합에서 지금 말씀드린 그 우렌고이 가스관을 갖다가 다시 재개할 가능성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유럽 연합 같은 경우에는 22년도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노르드 스트림이라든지 야말 가스관 자체들이 전부 다 폭파되거나 가동을 중단함으로 해서 예. 에너지 대란을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 연합 같은 경우는 그때 작정을 한 거예요. 예. 야, 우리가 러시아에 대한 의존도를 갖다가 이대로 크게 가져가서는 네.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27년까지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를 0%로 낮추겠다는 계획하에서 사실은 그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수입 다변을 갖다가 이미 어느 정도 다 이뤄냈어요. 유럽연합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노르웨이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예. 노르웨이 그 가스가 한 30% 정도 되고요. 미국에서 들어오는 게 한 19%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중동, 기타 등등에서 들어오는 걸로 러시아의 의존도를 갖다가 대폭 낮춰놓은 상태거든요. 네. 특히 이제 천연가스 사용량 자체도 많이 낮췄어요. 전쟁 전에 비해서 거의 한 19% 정도 낮췄다라고 하니까 사실은 유럽 연합 전체로 놓고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러시아에서 직접 가스를 받는 것보다는 약간 비싼 가격이지만은 네. 사실은 러시아산을 받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러시아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22년도와 같은 에너지 대란은 없다. 이게 이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어떤 결정인 거고요. 그러니까 슬로바키아가 이렇게 큰 반발을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 유럽 연합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러시아산을 갖다가 받아들일 거라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가능성이 없는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간략하게 슬로바키아는 사실은 친러시아 정권이긴 합니다만 네네네. 그래도 다른 기타 유럽 국가들처럼 에너지 수급원을 다각화하지 못하고 네네. 이렇게 러시아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네네. 지내왔는가 네. 싶으면 가격이 저렴해서가 전부의 이유인가 아니면 지리적 특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통비랑 교통비. 그다음에 뭐 그 러시아에서 직접 오는 거니까요. 그게 자신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수밖에는 사실은 없었겠죠. 근데 이제 슬로바키아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뭐 굉장히 큰 우크라이나에서 압박은 하고 있지만 예. 그 우크라이나 그 젤렌스키 대통령이 벌써 이거 1년 전부터 경고를 한 거예요. 우리 1년 후에 이거 계획 행신 안 할 테니까 유럽 연합 당신들도 살 길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그래서 다 네. 그래서 EU랑 게 동의하에 이걸 갖다가 네네. 그 폐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슬로바키아 자체도 기존에는 이제 러시아산 가스 의존도가 3분의 2였다라고 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비축량이 연간 비축량이 거의 한 70%를 이미 비축을 하고 이제 알고 있어요. 예, 예. 그다음에 뭐 슬로바키아는 이런 사태를 예상 못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천연가스의 어떤 다양화, 뭐 수입산 다변화 같은 걸 갖다 어느 정도 했겠죠. 그렇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사실은 그 교통비라든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오스트리아라든지 뭐 이태리라든지 헝가리로 보낼 때 받는 어떤 중간 통행세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당장 끊기는 거니까 아쉽다. 예, 슬로바키아 입장에서는 아쉽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예, 알겠습니다. 네, 끝으로 다음 주 주목해야 할 경제 뉴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1월 20일 날 이제 드디어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을 하죠. 네. 그 양반의 그 취임 자체는 사실은 세계의 어떤 지형을 갖다가 일시에 바꿀 수 있는 이벤트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네. 그 중에서 이미 뭐 12개 중점 법안은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게 뭐 여러 언론에도 발표가 됐고요. 뭐 이민 국경 정책이라든지 마약 단속을 강화한다든지 전통 에너지에 대한 어떤 규제를 갖다가 일시에 풀겠다든지 아니면 기술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든지.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미국 중심의 얘기니까 네. 우리가 크게 관심을 안 가져도 되는데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결국은 관세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관세 정책이 과연 어떻게 실행이 될 거냐, 현실화 될 거냐는 거에 대해서 이제 촉각이 곤두서 있는데 미국의 언론들도 이걸 갖다가 서로 완전히 다르게 보도를 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워싱턴 포스트 같은 경우에는 국가 안보에 관련된 핵심 품목 몇 가지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거다. 네. 근데 곧 이어서 CNN은 무슨 소리냐. 비상 경제 계엄을 갖다가 선포를 하고 네. 의회의 동의 없이 트럼프 대통령은 보편 관세를 갖다가 일시에 시작을 네. 할 거다. 근데 이제 요 근래 가장 최근에 나온 그 보도를 보게 되면 블룸버그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죠. 점진적 관세 부과 방침을 갖다가 시행을 하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한꺼번에 다 올리는 게 아니라 매달 한 2%에서 5% 사이로 야금야금 이렇게 네.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나름대로 장점이 좀 몇 개 있어요. 미국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이게 한꺼번에 확 올려버리게 되면 일단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렇죠. 근데 이걸 조금씩 올리게 되면 인플레이션 압박이 좀 덜 하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칼을 한꺼번에 칼집에서 확 빼면은 네. 이건 더 이상 뭐 무섭지 않죠, 사실. 근데 이제 관세를 갖다가 조금씩 빼는 거예요. 2%만 올려요. 그리고 너 말 안 들으면 나 다음 달에 또 2% 올릴 거야. 네, 네. 또 말 안 들으면 2% 올릴 거야. 예. 이런 협상 전략으로 놓고 보게 되면은 이게 더 미국 입장에서는 강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가지 방식들이 이제 논의가 되고 있다. 점진적 그 어떤 관세 부과 방식, 인상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방식이 될 가능성을 높인 게 사실은 베센트가 요즘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네. 재무장관이. 그 양반은 관세는 협상 전술로 유용하다는 얘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걸 갖다 보편 관세, CNN이 보도한 것처럼 가령 뭐 비상 경제 상태를 갖다가 선포를 해가지고 네. 뭐 트럼프가 일시에 보편 관세를 확 올려버리는 어떤 선택보다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점진적인 방식들 그런 방식이 채용되지 않을까 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어쨌든 뭐 트럼프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는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예, 예. 뭐 최근에 대외 수입청을 신설하겠다. 기존에 이제 세관 및 국경 보호국이 있지만 별도로 집중 관리하겠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이제 취임 이후의 상황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